네, 첫 번째 세션입니다. 해상폭력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법 체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백옥선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백옥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해상폭력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법 체계입니다. 사실 그 3월 달에 해상폭력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해상폭력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적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오늘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해상폭력특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그 해상폭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법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그런 법적 쟁점들을 소개하는 자리는 또 처음이고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해상폭력특별법의 전체적인 그 제도 이제 시행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굉장히 해상폭력특별법 하나를 놓고도 엄청 많은 쟁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해상폭력특별법의 제정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편되게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린 후에 그러면 뭐 아주 중요한 제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폭력특별법 제정 이후에 타법들과의 관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상폭력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정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지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가 별도로 개별 입지에서는 금지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그 기존 사업자 문제 같은 것들도 법 시행 이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하위법령 방향성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배경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사업자들이 정한 개별 입지 방식으로 해상폭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해상폭력 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한다 이런 문제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해상폭력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 법률에 따른 다수의 인허가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순차적인 인허가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거치는 데 필요한 그 기간이 장기라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인허가 중에 하나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해상폭력 발전 사업 자체가 그 중단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해양 공간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양 공간의 난개발 문제 그리고 환경 훼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 사업자들이 부지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민이나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굉장히 해상폭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주요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그런 배경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폭력 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법적 체계 하에서는 해상폭력 발전 사업의 목표치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그 약간 위기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해상폭력의 높은 잠재력이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굉장히 법이 필요하다라는 그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양 공간 관리에 대한 효율화, 뭐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적극적으로 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들이 특별법 제정을 이제 하게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정 경과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1년도에 풍력발전 보급 촉진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법이 발의가 됐다가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으로 제정안이 나온 게 23년 2월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사실상 해상풍력특별법이 상당 부분 이제 발전을 해왔고 21대 국회에서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가 됐지만 기존 사업자 우대 문제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식이나 민간 협의회의 구속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은 약간 쟁점 사항들이 남아 있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안에서 나왔던 합의된 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이 발의된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통과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합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빨리 제정된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3월 25일 날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가 됐고 그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하위법령 사항은 사실 그 해상풍력 특별법에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하위법령으로 지금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하위법령까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가 확정돼야지만 해상풍력특별법이 이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만으로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는 변화가 크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특별법의 그럼 제정 의의를 평가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한 법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사업 입지 결정의 패러다임이 완전 전환이 됐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 절차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법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변화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이렇게 선정된 개별 입지 방식에서 정부가 최적 입지를 발굴해서 계획해서 입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존의 입지 규제가 없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던 것을 입지 계획 행정과 공유수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변화된 법이다. 이렇게 하나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업자 선정 과정하고 사업 추진 절차가 기존에는 사업 허가를 하는 방식이 먼저 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허가가 나가는, 그리고 그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 추진에 우선권을 갖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 허가제의 형태는 사실상 그 경쟁이 좀 제한되는 형태의 허가제였다면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서는 시장 기반의 입찰제 형태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업자가 누리는 권리는 동일하지만 그 권리 부여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과거 이제 종전법에 따르면 다수의 인허가를 종합해서 권리를 취득했던 반면에 이제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을 받게 되면 그 후속으로 여러 그 인허가가 의제되는 형태로 이제 변화한다는 점이 이 해상풍력특별법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 방향 자체도 기존 법 체계가 왼쪽 부분이 이제 기존 법 체계고 오른쪽이 이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따른 체계 변화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방식이 사업자 개별 발굴에서 정부 주도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사업자 선정 방식도 그 사업허가 신청 순서가 아니라 발전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는 조금 더 약간 공정한 기회를 열어줬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다수 거쳐야 되는 반면에 이제 앞으로는 그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제 처리가 되는 그 개별법상 인허가들이 상당히 이제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사업기간 차원에서도 단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별로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계획 입지 지정 문제입니다. 계획 입지를 그 산업부하고 해수부에서 공동으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고 이 입지 정보망에 기반해서 예비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상당 부분 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입지들은 걸러지게 되고요. 그 예비지구 지정된 부지는 최소한 뭐 풍항이나 그 여러 가지 해상교통의 안전이나 국방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특별히 장애가 없는 그 입지로 발굴이 될 예정이고요. 그 예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산업부가 그 예비지구를 중심으로 기본 설계를 수립하고 그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본 설계를 수립하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이제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에 대해서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도 민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산업부는 그 해당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지구 지정과 발전지구 지정이 국가가 그 계획 입지를 지정하는 단계이고 이때 상당 부분 그 발전 사업에 저해가 되는 입지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 입지 지정을 통해서 그 발전 사업 부지로서의 적정성이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그렇다면 국가가 계획 입지를 사업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계획 입지에서 워낙에 여러 그 요소들을 감안해서 발굴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입지 개발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쟁점 1번에 보시면 법에서는 정부가 얼만큼의 계획 입지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국가의 책무 조항에 보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요. 이 법률 자체의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의 취지 자체가 계획 입지를 빠르게 우리 국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 입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해상풍력특별법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계획 입지를 제공하는 부분은 행정법적으로는 계획법적인 영역으로 국가의 재량이지만 국가는 이 법을 제정한 이상 그 법률 제정 취지에 따른 그 입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입지와 관련해서 개통연계 확보가 된 입지만 계획 입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가가 계획 입지를 발굴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해당 부지에서 사업자의 입찰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자가 수립한 계획을 충분히 이행하면 사업을 곧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통연계가 확보된 입지를 계획 입지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개통연계가 충분하게 다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지 지정 자체를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입지 지정은 해두고 입찰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하위법령에서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획 입지 단계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수용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크게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영역인데요. 기존에는 주민이나 어업인과의 협의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이 해상풍력특별법에서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가 정해지면 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민관협의회는 여기 협의사항을 보시면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본 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영향을 받는 주민이나 어업인 등의 이익 공유 방안을 이제 민간협의회에서 협의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협의회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주민이나 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발전 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다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협의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가 하면 사업자가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실시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실시 계획에 협의된 사항을 충분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지 못하면 실시 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협의회의 협의사항의 구속력이 상당히 확보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간협의회 협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이게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민간협의회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핵심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민간협의회의 협의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협의를 어느 정도 거쳐야 협의됐다고 볼 것이냐, 이 부분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과반 이상의 협의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은 하위법령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협의 결과의 구속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사업 추진 절차를 통합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사업자 선정과 선정 이후의 절차 통합 부분입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 단가나 재무 건전성, 자금 조달 능력, 수용성 확보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입찰의 평가 항목으로 법률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공고할 때는 법에서 정한 바처럼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해당 발전 지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유효 기간이 어느 기간인가,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뭐 이런 부분을 입찰 공고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그 이후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산업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자는 그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이후에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시계획 승인을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이나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이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들은 그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인허가 의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실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것들을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을 해야 되고, 환경성 평가서하고 인허가 의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가 제출한 인허가 의제를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통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 28개의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허가가 의제되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같은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의제와 더불어서 기존의 발전 사업의 가장 장애였던 제도 중에 하나인 환경 영향 평가나 해양 이용 영향 평가에 대한 특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해상풍력특별법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법하고 해역 이용 그 영향평가법에 따른 그 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환경성 평가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별도로 이 영향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할 때 거치지 않았던 항목이 추가될 수 있고, 기존에 불필요했던 항목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제도가 하위법령 을 제정할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거쳐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게 됐을 때 그 해상풍력특별법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이렇게 두는 이유는 지금 앞에서 이제 절차를 보시면 사업자 선정이 있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정된 사업자를 직접 취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실시계획 승인받은 것만 취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둔 이유는 사업자 선정까지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만 다시 승인받도록 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해상풍력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못 갖추게 됐거나, 혹은 그 해상풍력특별법을 위반했거나 실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이렇게 사업자가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그 사업 준비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그렇게 좀 지체된 그 준비 기간을 연장했던 방식들이 앞으로 해상풍력특별법에서는 준비 기간 연장 같은 개념이 이렇게 인정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 변화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선정 취소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면 그 사업자를 새롭게 이제
선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기존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다면 그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가 받아놓은 실시계획 승인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해상폭력특별법에서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시책을 보시면 산업부가 해야 되는 시책, 그리고 해수부가 해야 되는 시책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들과의 이제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해상폭력특별법은 해상폭력 그 시설 설치나 그 발전지구 예비지구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상폭력 발전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거 외에 이제 관련 법들과의 관계를 한번 간단히 보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근거는 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그 실시계획 승인 시에 의제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과의 관계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특별법이 되고 전기사업법은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실상 해상풍력특별법이 해상풍력 발전에 관해서는 특별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앞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의 기능은 실제로는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법에 대해서는 이미 해상풍력특별법에서 보급촉진에 대한 그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재생법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해서 뭐 REC 가중치 같은 것들은 기존의 신재생법의 틀에서 이제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기관 전력망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양자가 그 적용 범주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순이나 충돌될 상황은 없지만 적어도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그 전력망 연계 그 개통 연계와 관련해서는 이 전력망법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해상폭력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법에서 금지를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해상폭력특별법 33조 1항과 33조 2항인데요. 이 신규 발전 사업의 앞으로는 허가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해상폭력법에 따른 계획 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제 앞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이제 금지를 해놨다는 것이고요. 공포 후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조항은 시행이 되기 때문에 28년 3월 25일부터는 더 이상 사업자가 정부가 설정한 계획 입지가 아닌 지역에서 그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것은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규 계측기 설치 금지 조항은 해상폭력 발전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공포된 3월 25일부터 이미 금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업의 자유 제한 이런 식의 그 법적 쟁점이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입지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 이상 이렇게 개별 입지에 대한 개별적인 그 인허가를 통한 그 사업 추진은 금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앞으로도 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그 사업자하고 집적화 단지에 대한 편입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기존 사업자에 대한 편입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특별법 부칙에 보시면 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사업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습니다. 이 얘기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업자는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존 법령의 체계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획 입지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 허가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업자가 기존에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기존 사업자 중에서 그 특별법에 따른 그 내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정부의 심사를 거치면 그때는 그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사업자로 간주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이제 그 고시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법적 쟁점은 공동 고시에 반영할 그 지정 기준, 기존 사업자를 지정해주는 기준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 집적화 단지 편입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신청을 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서 그때는 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거치고 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던 집적화 단지 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해상풍력특별법상의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이제 법에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적 쟁점을 보시면 기존 사업자를 편입할 때의 고려 사항은 사실상 편입 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제 법적인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기존 사업자의 편입 기준이 너무 높으면 사실상 기존 사업자가 이 편입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측에서는 이미 기존 사업자는 원래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사업자의 편입 기준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반대쪽에서 보면 기존 사업자의 편입 기준을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을 받은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법적 쟁점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집적화 단지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이제 그 집적화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그 집적화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너무 쉽게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형평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적화 단지는 종전법에 따라서 사실상 정부의 유도에 따라서 이제 편입이 된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이미 집적화 단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상당 부분 그 해상풍력특별법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적화 단지에 대한 편입을 별도의 기존 사업자 문제랑 별도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적화 단지 내 사업자에 대해서 너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적화 단지 편입할 때의 그 사업자 문제는 그 집적화 단지 편입에 대한 지정 고시를 정할 때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제 PPT 뒤쪽에 보시면 그 발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 독일에서의 그 헌법 소원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인지, 그 합리적인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좀 시사점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하위법령 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지금 하위법령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지구 지정이나 민관 협의회,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부칙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위법령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 제정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는 당연히 법 제정은 필요했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법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과제는 이런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법적 쟁점들을 최대한 하위법령에서 해소하고 법 시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는 정남철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좌장 및 패널 분들께서는 무대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좌장을 맡으신 정남철 회장님께서는 패널을 소개해 주시고 자유 토론 이후에 객석에서 Q&A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남철입니다. 저는 한국에너지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오늘 자장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법체계로서 아마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도 많이 자문도 하고 조언을 해주신 백옥선 교수님께서 여러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발표를 해주신 백옥선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는 세 분이신데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종천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시와 자연 부사장님이신 이종원 부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로스쿨에 계신 박시원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께서는 대략 한 10분 정도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박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옥선 교수께서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서 제정 배경이라든지 주요 연구 내용과 관련돼서 그리고 부칙에 담겨져 있는 기존 사업자에 관련돼 있는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해상풍력 특별법은 백 교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민간 주도의 개별 입지 제도를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법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특별법 입법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양 공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해서 해양 풍력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국가의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 법을 제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의 규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민간 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촉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신에너지 발전법이라든지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규정이 됐는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 지구라든지 발전 지구의 지정, 그다음에 해풍 발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과 감독, 그다음에 해양 풍력 발전 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이제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특별법의 특별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그 특별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 법이 책무조항 3조에 보면 한 10개 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규율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무조항을 국가의 책무조항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이 책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책무 규정은 기본법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국가라든지 지자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싶습니다. 또 이제 법적 쟁점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력 개통이 돼야만 이제 예비지구라든지 발전기구를 지정된다라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백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전력 개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향후에 시행령 규정에서도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육상도 그런데 해양은 어떻게 전력 개통을 연계할 것인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24조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200메가와트 이상인 석탄 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시의 우대 조항 같은 경우가 아주 요 법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이제 공공기관이 해풍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들어왔을 때 민간과 공공이 같이 이제 입찰이 들어왔을 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선정 기준이 아직 또 법은 선정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 절차라든지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시단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이 될 때 떨어진 선정이 안 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와 관련해서는 소송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인허가 의제와 관련돼서는 법에서 28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만 일원화된다라고 간소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해상풍력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34조부터 43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규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화 부분들도 고시라든지 대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규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2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특별법으로서의 지키기 위해서는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특례 규정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서 향후에 더 많은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부칙조항과 관련해서는 제 1조에 이제 이 법이 공포한 후에 이제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이제 3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3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제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지구 발전기구 지역에서는 전기사업 허가를 금지하는데 이제 공포 후에 이제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이제 풍항 개척기를 설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2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 규칙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33조 1항 시행 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전기사업부 7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고, 이 안 같은 경우에 조금 특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1항에 따른 사업자가 24조에 따라서 이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부 장관에게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산업부 장관은 그 신청이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24조에 따라서 이제 발전사업자 선정할 수 있도록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별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종전사업 부지는 이제 발전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사업 부지를 19조에 따른 이 특별법에 따라서 다른 지구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 법적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전 부지 같은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이제 부지와 이 특별법에 따른 이 부지가 이 동일하냐라고 봤을 때 기존 부지와 지금 신규로 받는 부지하고 이런 차별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3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적화 단지 같은 경우에도 시내 이제 보고법에 따라서 이제 직접화 단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할 지방지 단체장은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서 일부를 이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이제 산업부 장관에게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산업부 장관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한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전에 해당하는 집적 단지에 대한 사업자는 이제 24조에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법에 따른 발전사업자하고 기존에 받은 사업자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명쾌하게 이게 동일할 것이냐, 좀 우월적인 지위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특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조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백옥선 교수께서 매우 잘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1조의 목적 조항을 보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법은 그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서 해상 풍력을 촉진하고 해풍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또다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이 통해서가 두 번 중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획입지와 해양 공공성의 균형 개발을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법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입법 목적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을 통해서 무탄소 전원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그 해양 풍력 산업과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많이 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동가치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시행령에 또는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단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령 전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질문 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 발표자께서 잘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발전사업자 선정의 법적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종전의 정기사업법하고 좀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정기사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형평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 사업자의 허가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학설도 지금 대립하고 있고, 이것을 통상의 허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또 이걸 강학상 특허로 봐서 하나의 설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권적 성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기존 사업자의 이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다시 허가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다시 선정 절차를 밟아야 될지, 이런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강원대학교 법전의 박시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기후변화법, 에너지법을 가르치고 있는 박시원입니다. 오늘 해상풍력산업과 법규제라는 시의적인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다양한 학회와 실무협회가 공동 주관하시는 이 특급한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올해 3월 국회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하였고 내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잘 담을 수 있도록 실질적 고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은 이 해상풍력특별법의 지니는 중요성에 많이들 공감하시고 또 이 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특별법의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법학에서는 법 체계상 이렇게 너무 많은 특별법이 많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해상풍력특별법이라는 거는 백옥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자 나름 큰 그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제정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이슈별로 파편화된 수많은 특별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법적 도구로 자림할 수 있도록 또 학계뿐만 아니라 현업 실무계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1주제 해양풍력특별법 제정의 의미의 법적 쟁점을 발제하신 백옥성 교수님은 이 법의 제정의 의미와 또 행정법적, 규제법적 시각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신 뒤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특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 결정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발전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의 패러다임 변화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입지 발굴, 그리고 예비지구 지정, 민간 협의체를 통한 주 및 어업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발전지구 지정, 그리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기존 에너지법 체계와 상당히 다르고 또 사업 초기부터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법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옥선 교수님이 여러 쟁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러한 또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면서 별도의 질문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이 석탄발전소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 의견을 간단하게 첨언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 방식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하며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입찰 절차에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대를 받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보다 담겨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해상폭력 촉진 과정에서 공유수면이라는 공유지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십 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임을 고려를 할 때 석탄 발전 사업을 주도하던 발전 공기업들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36년까지 28개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불과 10년 앞으로 28개의 석탄 발전소가 빠르게 그 변화를 겪게 될 예정이고 또 이 석탄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해상폭력특별법의 주된 입법 목적이 보시는 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 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할 때 폐지가 예정된 석탄 발전 사업자가 해상 풍력 발전 사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는다. 이것은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에서 발전지구 이해 지역에서 신규 사업자의 정기 사업 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이미 예상되는 발전지구에 기존 풍량 측정기 설치 등을 통한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해상 풍력으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너무 늦게 조인하면 조인할 수도 없는 이런 체계 하에서 나름 공공기관과 석탄 발전소들을 우대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 석탄 발전소의 폐지와 또 풍력 사업의 촉진의 연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런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석탄뿐 아니라 이 우대 조건을 받을 석탄 사업자들은 다른 종류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업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탄소 중립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의 이 해상 풍력으로의 진입을 우대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계획 수립 기간 내에 폐지 확정된 석탄 발전소들은 LNG 복합 발전으로 대체 건설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11차 정기본에서부터는 LNG는 지양하고 무탄소 발전소, 즉 양수나 소규모 원전 등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소를 보다 더 촉진한다고는 하였지만 여전히 현재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동일 용량, 동시 대체를 원칙으로 하여서 석탄 발전 폐지와 동시에 동일 용량의 LNG 복합 발전 사업에 진입을 하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일 용량이 동시 대체를 위해서 역외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탄 발전 소재 지역을 벗어나서 LNG 복합 발전을 대체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 동일 부지에 있는 이 지역의 또 이 폐지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주민들의 니즈와 또 발전 공기업의 니즈가 다른 경우에 또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석탄 폐지 예정 공기업 발전사들은 화석연료인 LNG 발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이렇게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로 사업을 계속할 발전소에 대해서까지 해상풍력 진입에 가산점을 준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규모만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0차 정기본도 그렇고 제11차 정기본도 그렇고 석탄 발전의 조기 폐쇄를 염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기 폐쇄를 가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30년이라는 이 가동 연한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것을 이제 전제로 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풍력 사업 진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조기 폐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화석 에너지 사업에 다이베스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도 석탄 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석탄 폐지법이 제정되어서 질서 있고 확고한 석탄 폐지 및 석탄 조기 폐지에 관한 법적 증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 석탄 폐지 계획을 근거로 명확한 선결 요건이 없이 해상풍력 발전 진출에 우대를 주는 것은 일부 발전 사업자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행령에서 우대를 받는 석탄 사업자들의 우대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30년 가동 연한보다 조기 폐쇄하는 석탄 발전소 또는 LNG 등 다른 형태의 화석연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석탄 발전소에게 우대 혜택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령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시영 교수님께서는 특히 환경법을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국회에서 이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그 당진 지역이라든가 서해안 또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당면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석탄 발전소 폐쇄와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또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발표대한 내용이라보다는 좀 코멘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에서 여러 지금 그 중요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발표자께서는 이게 국가 주도로 이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발전 사업자의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아주 단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어민 보상도 아주 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발전 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 것도 아주 큰 이제 문제이고, 이 승인도 그 법적 성질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하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도 함께 좀 고려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토론은 그 이종원 부사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예천의 이종원 부사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국가 주도의 정책 사업이라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법에 따라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법에서 어떻게 좀 이 법이 정의하고 있는 것 중에 궁금한 사항들 아니면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은 크게 이제 예비지구를 지정하면서 기본 설계까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민간 협의회, 그다음에 발전지구 지정, 사업사 전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사업원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비지구 지정 큰 꼭지로 예비지구 지정 때 기본 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데, 자, 기본 설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가 되게 궁금하고요. 아직 뭐 시행령 시행 규칙이 나와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기본 설계에서 뭐 풍력계 스펙까지 다 정하는 건지, 산업부에서 스펙까지 다 정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까지가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사업자가 산업부가 정한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럼 다시 또 발전단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국가 주도 계획 입지도 좋지만 이 법의 취지는 또 사업자가 최단 시간 원스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인데, 기본 설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민간협의회 부분은 이제 기본 설계가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협의회를 지자체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간협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 그럼 의견은 언제까지 수렴하고 그걸 산업부의 의견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민간협의회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적화단지 지정할 때 민간협의회를 보면 기본적으로
한 뭐 6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민간협의 의견이 뭐 100% 동의도 중요하겠지만 뭐 어떤 기한을 둬서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빨리 도출해서 발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선정은 어차피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다뤄줄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발전지구 지정이나 기본 설계 때 이제 사업자가 사업사 선정 이후에 환경하고 환평하고 해평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산업부 장관은 환경성 평가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행 법에서는 해평은 100메가까지는 아니고 환평은 100메가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 법에서 둘 다 해수부와 환경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으로 기준이 돼 있다면 용량에 따라서 100메가까지는 해수 장관과 협의하고 100메가 이상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어떤 권한을 좀 분리해서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법에서 또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적 환경 측면을 조사라고 돼 있고 공유수면 외 지역에서는 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예비지구 지정되고 나서 발전단지는 공유수면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송정개통은 육상부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육상부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상부는 이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관되게 100메가까지는 뭐 해수부, 100메가 이상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그 권한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추후에라도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동시에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또 사업자가 짊어질 몫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때 이제 보시면 이제 군 작성성 검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고려지구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고려지구 때 군 작성성에 대한 결과가 다 반영이 돼서 사업자가 어쨌든 지금 해상풍력의 제일 중요한 관점은 군 작성성 검토인데 높이 제한하고 밑에 이제 잠수함, 통학로 그 부분들이 지금 오픈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예비지구 때 어쨌든 기본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때 산업부에서 중앙부처끼리 작성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진행하는 건 어떤지 하는 그 부분도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게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한데 이 법에서는 리파워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뭐 육상폭력 같은 경우는 현재 리파워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아예 법을 제정을 할 때 리파워링 부분도 규정을 둬서 어쨌든 리파워링에 대한 부분도 다뤄줘서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제주도 쪽은 좀 사업이 빨리 되는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법의 리파워링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질문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드리자면 예비지구 기본 설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간 협의회가 이제 의견 수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의가 과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지 협의가 결렬됐을 때 여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민간 협의회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고 또 환경성 영향평가 이게 환경 영향평가하고 이제 뭐 유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소관부처도 지금 해수부와 환경부 또 대부분 규제 수단은 또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우선 이제 세 분의 토론자분께서는 여러 의견을 주셔서 아마 발표자께서 약간 정리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것 같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의 유동헌입니다. 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 제 질문은 사실 좀 방향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가 아까 발제하신 분들 표현을 빌면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2030년 우리가 NDC 달성하려면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걸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년 NDC 달성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가늠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 법 전후를 비교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NDC 부분은 아마 환경부에다 문의를 해야 될 사안 같기는 하지만 발표자께서 혹시 그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 수치나 통계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좀 어려우시면 아마 다른 방안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여기 앞에 예. 예, 한국항공기술단의 김병규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정기사업법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사업 추진 범위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단지 개발 수준 뭐 아니면은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까지를 승인을 해주는 건지 범위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함해서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저도 들으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김종천 박사님하고 박시원 교수님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거는 오늘 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공공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서 해상풍력으로 넘어오는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입찰시 우대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 온 것은 아니고, 근데 명분 자체는 해상풍력에 이제 이루어지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강조하면 당연히 공공의 그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시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환에 있어서도 우대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공공에 있어서도 범주를 좀 제대로 확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이제 저희 하위법령 만드는 단계에서 이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종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민간과 공공이 같이 입찰에 들어왔을 때 이때 공공한테 우대 기준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해서 우대하느냐가 사실 어찌 보면 민간에 대한 과도한 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공공에 대한 우대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논의가 많이 좀 필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우대를 하는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사업자들이 공공의 우대의 결과로 사업 참여가 너무 이제 기존에 비해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정도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반 원칙상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의 이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저희 회장님께서 잠깐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이제 전기사업법에 있는 발전사업 허가는 특허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기존 전기 사업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늘면서 이게 과연 기존의 한전 같은 수준의
사업자들한테 주는 특허적인 성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법학계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은 어찌 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둔 부지에 국가가 다 개통까지 확보한 그 부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성격이라고 보면 기존의 그 전기사업법에서의 그 발전 사업자의 그 발전원이나 그 규모에 따른 그런 새로운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특별법상의 사업자 선정은 특허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그 사업자들이 선정을 받은 이상 그 재산권성도 강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업자 선정은 쉽게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사업자 선정을 쉽게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산권 보장의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어찌 보면 특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성격에 맞지 않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정부가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반을 놓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그 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으로도 사실상 그 산업부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이제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내용으로도 상당 부분 좀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종원 부사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하위 법령을 만들 때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은 그 기존의 여러 법들에 걸친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지구 지정을 하고 그 예비지구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 발전지구 지정을 한 이후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앞단에서 어느 정도로 제도가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절차에서는 그 해상풍력특별법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 절차마다 이미 검토된 사항은 뒤쪽 부분에서는 생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복적인 제도를 거치게 하게 되면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무게를 두면 뒤쪽에서는 좀 가벼워지는 것이고 앞부분에서 제도를 이제 가볍게 만들면 뒷부분에 가서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작정성 같은 것들은 지구 지정을 할 때 국가가 최대한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뭐 환경성 문제도 국가가 기본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도 산업부는 환경부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도 사업자는 환경성 평가, 뭐 해역 환경성 평가 이렇게 두 개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거친 부분, 저희 절차를 거쳤다면 뒤쪽에서는 이제 빼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게 이제 하위 법령에서 어느 정도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다 연계되어 있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법률에서 해수부와 환경부에게 역할을 각각 주고 이제 협의하도록 하위 법령을 만드는 데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큰 틀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처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얼마만큼 잘 제도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부사장님 말씀처럼 이런 절차 간의 문제가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에서 검토돼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종원 부사장님 말씀하신 리파워링에 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리파워링 부분이 어찌 보면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해상폭력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과 결부해서 적절할까? 이 부분도 조금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해상폭력특별법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도 설정을 한 후에 이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사업법에서 허가기간을 두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을 두고 그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온 사업자이기 때문에 리파워링까지 연기하기는 지금 좀 당장은 좀 제도의 성격하고 비추어 봤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말씀 주신 것들 많은데 하나 그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그 2030년 NDC는 사실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사실상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8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 법의 영향이라고 NDC 문제는 그 법의 영향을 받아서의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용한 쟁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신 발표자 백옥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세 분 토론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세션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와 좌장 진행 너무 감사드립니다.